큰 대가의 어깨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의 유동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본부장님 모시고 시장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피벗 기대 대 고금리 지속 연말 글로벌 투자 전략은? 올 한 해 주식시장 미국장과 우리장이 방향이 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탄력은 좀 다르긴 했지만 8월에 고점을 형성하면서 8, 9, 10월 안 좋았고요. 그리고 11월 들어서 미국장도 우리장도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11월 FOMC가 바로 그 트리거였습니다. 2회 연속의 금리 동결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미국의 국채 반응과 모기지 금리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모기지 금리까지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 7%대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아직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런 금융시장의 흐름으로 인해서 연준이 내년 중반 정도에는 피벗하지 않겠냐. 통화정책을 전환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희가 연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가 이제 상고하중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반기는 굉장히 좋고 하반기는 빠졌다가 다시 되돌리지만 그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7, 8, 9월 아니죠. 8, 9, 10월 달 하락이 제법 컸었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0월 27일부터 돌리기 시작해서 아마도 하반기 전체로 보시면은 그 하락폭을 다 되돌리고 아마 추가로 좀 더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을 이끌어준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금리에 대한 변화인데요. 사실 큰 폭의 하락장을 만들어낸 것도 금리고, 예, 또 다시 상승을 하게 만든 것도 금리입니다. 금리가 거의 뭐 7월 달부터 시작해서 고점을 찍었었을 때 10년 국채금리 기준으로 약 3.75%에서 예, 거의 5%까지 올라갔으니까 1.25%나 급등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하락을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고점 10년 국채금리 5%에서 많이 지금 떨어져서 4.4%까지 떨어졌죠. 0.6%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미 연준의 이 예측치를 보고 있으면 올해 12월 달에 금리 인상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년 1월 달에도 지금 금리 인상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퍼센티지가 지금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뭐 거의 한 30%까지 갔던 게 지금은 이제 겨우 뭐 10%도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는 않는다라는 게 확연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 말까지 어떻게 되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장은 약 0.75%에서 많이는 1.25% 정도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리는 시기의 차이점이지만 어쨌든 내릴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 시기는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말쯤, 늦으면은 내년 3, 4분기 말쯤. 이렇게 지금 대충 예측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장에 굉장히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가파른 고강도 긴축이 멈춰섰습니다. 제가 5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5.5까지 오고 일단은 좀 멈추는 모습이고요. 12월 그리고 1월까지 금리 전망해 주시면서 내년 상반기 말 혹은 하반기 초에 금리 인하 가능성 예상을 하셨는데요. 이 채권 시장에서도 또 하나의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그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털 회장이 채권 공매도를 청산했다. 라고 발언을 한 이후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딱 5%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11월 FOMC 다음에는 이제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많은 금리 전망들 월가 거물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 그리고 혹은 4분기 그때부터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서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주식시장 향방에 미칠 영향 어떨까요? 네. 사실 우리 빌 에크먼 전문가님, 아니죠, 회장님, 사실 단기적으로 이 얘기를 가지고 2천억, 얼마죠? 2천억 불 정도 벌었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빠르게 변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7월 달부터 이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가지고 2천억 불을 3개월 만에 벌었다. 7월에는 공매도를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네. 이 헤지펀드라는 쪽에서는 당연히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다까지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금리가 올라갔어야 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5%까지 올렸다라는 것은 즉 10년 국채 금리가 5%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명목 성장률이 5% 이상일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랑 똑같아요. 장기적으로. 네. 그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실질 금리 상황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갔어요.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2.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 2.5% 시대?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왜냐면 GDP 성장률이 뭐 3%, 4% 시대이면 모르겠는데 실질 GDP 성장률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실질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1.5% 미만으로 떨어져야 된다. 즉 이게 2.5%까지 갔었으니까 그때가 이제 5%로 잡고요. 10년 국채 금리를 여기에 1%는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4%까지는 10년 국채 금리가 네. 떨어질 룸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금리와 그 물가의 갭이 만약에 커진다면 네. 물가가 좀 더 많이 둔화된다면 네.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야만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결국 고용 시장도 있고요. 생산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생산성 향상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숫자가 잘 안 보였는데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는 구간이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주면 실질 금리가 2.5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수준이 아마도 1.5% 밑으로 더 많이 떨어지면 1%까지도 떨어진다.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가 장기적으로 3.5%에서 4% 사이 정도, 좀 높다 보더라도 4.25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장기적인 10년 국채 금리의 시대를 우리는 맞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금리보다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금리가 막 급격하게 떨어져서 뭐 300bp, 400bp 이렇게 떨어뜨린다. 모 증권사는 275bp 정도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고용 시장이 안정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아마 3.5% 수준 가장 낮으면 높으면 한 4.25% 수준 정도에서의 박스권을 향후 2년 동안에 예측을 하신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국 증시는 이 정도의 금리 수준이면은 기업 이익이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연간 단위로 연착륙에 성공을 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금리가 앞으로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게 경기 침체 때문에 낮아질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S&P 기업들 순이익 마진율 통해서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시장은 깨질 수 있죠. 여태까지 시장 방향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를 보시면은 첫째는 인플레이션 및 금리입니다. 그죠? 금리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올라간다라는 걱정을 지난 3, 4분기에 많이 했었고요. 이제 4, 4분기 중반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 리스크는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은 이제 리스크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경기가 경착륙을 해버리면 결국 기업 실적이 깨지고 이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기업들의 PER이라든지 전체적인 매력도를 들여다보면 지금 PER이 한 18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미국 S&P 500이. 근데 기업 실적이 여전히 예측대로 간다면
이 PER이 금리가 낮아지고 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구간에서 아마 22배 내지 24배 사이로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 재평가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19배가 맥시멈이었고 그래서 떨어졌지만 17배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재상승하고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시대로 복귀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골디락스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착륙 가능하다. 그리고 금리도 그런 수준에서 안정적인 3.5%에서 4%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익도 실적도 안정적이고 이에 따라서 멀티플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멀티플 확장인데 이러한 시나리오가 내년도에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S&P 500 기업들 EPS 전망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네. 지금 현재의 숫자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미래 숫자는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베이스가 네. 더 높아지니까. 예. 그래서 전체 그 숫자로 보시면은 일부에서는 올해가 EPS가 185까지 빠진다. 마이너스 10몇 프로 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220이 훨씬 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의 EPS 증가율이 약 2자릿수 정도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부분이 이루어질까 안 질까 하는 부분은 연착륙에 성공하느냐 또한 기업들의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 두 가지인데 저희는 지금 나오고 있는 3, 4분기 숫자를 봤었을 때 그 두 개가 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EPS 전망치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S&P 500 지수의 12개월 예상 PER은 18배 수준, 5년 평균을 조금 밑돌고 있고요. 그리고 10년 평균보다는 약간 웃돌고 있다고 자료에 지금 주셨습니다. 10년 평균은 17.5배 수준이고요. 5년 평균은 18.7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있는 지금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예, 앞으로 다가올 재료들을 봤을 때는 어떤 수익을 크게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고금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까지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안 이루어진다라는 시나리오는 결국에 물가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 라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이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 수준이 유지가 될 건데, 네. 중요한 거는 금리가 높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 금리가 높다고 하는 이유가 고용시장이 너무 핫해서, 그렇다면은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자극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개인들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나타나는 경제 성장률이라면 그거는 고용시장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네. 그런 시대를 우리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닷컴 버블이 만들어질 때 경험을 했었고요. 그때 생산성 숫자를 보시면은 거의 뭐 1% 미만이던 생산성 향상이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생산성 향상이 거의 2.6%로 폭등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숫자가 2, 4분기, 3, 4분기에 그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미 나오고 있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 4분기, 3, 4분기만 놓고 보시면은 생산성 향상이 거의 뭐 4%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네. 금리가 이렇게 높게 장기적으로 유지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떨어뜨릴 것이고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고용시장이 너무너무 핫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안 일어날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지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도대체 미국은 어디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요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AI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수치에서 잡히고 있어서
지금 LLM이라는 시장, 그러니까 Supervised 네. Learning이라는 그런 시장, 그리고 또 우리가 생성형 AI 시장, 이 얘기 많이 하죠. 또 여기서 또 좀 더 나아가면은 전기차 시장이 있습니다. 뭐 테슬라가 가장 그걸 리드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여주는 자동화를 굉장히 빠르게 일으키고 또 나중에는 로봇과 연결시키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시장이 정말 큰 어떤 핵을 흐름의 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그 플로우로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AI 관련된 하드웨어를 깔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드웨어를 까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나오고, 여기에 또 이걸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까는 기업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큰 사이클이 과거에는 90년대 중반부터 2019년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굉장히 짧고 세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게 앞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3년 그 정도의 어떤 속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물가 상승률, 뭐 고금리 이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 이것을 뭐 잘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는 그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걱정보다도 물가금리 걱정보다도 변화를 주목할 시기다. 그 변화는 굉장히 그 90년대를 비교해 주시면서 인터넷의 그 등장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뭐 엄청난 산업혁명인 거죠. 이 네. AI의 등장 자체가 엄청난 산업혁명을 이미 수치를 통해서 지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기이고, 이런 것들이 물가를 낮추고 그리고 기업의 실적을 크게 좋아지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말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고금리를 이기는 기업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아, 그래요. 네. 자, 그게 결국은 이게 결국 수익률을 좌우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금리의 결국은 그 기업의 조건은 뭐냐면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되겠죠. 예,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된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부채 비율이 낮은 그런 기업들은 결국 이 금리를 감당해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또 성장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 성장을 하는 게 어디서 오느냐?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예,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뭐 IT 기업들이라든지 뭐 전기차 기업들이라든지 관련된 뭐 부품주라든지 등등 이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여기서 생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기업 실적과 연결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금리가 높아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워크 파산 소식이 11월에 있었습니다. 한때 63조 원 기업 가치를 받았었던 위워크가 파산을 했고, 위워크에 투자를 했었던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실이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네. 여타 기업들의 어떤 뭐 영역에서, 업종에서 파산 가능성이 있는 쪽이 있을지, 우리 네. 채팅창에서는 우리나라도 내년도에 PF 대출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짚어주시죠. 네. 자, 지금 한국을 보시고 글로벌을 보시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계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당연히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요건, 그리고 해외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대외 쪽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을 보고 있을 때 이번에 많이들 걱정하시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 부분인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으켜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질적인 매크로로 봤었을 때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가 어떤 큰 위기를 만들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 이게 저희의 판단이고요. 그 이유를 한번 차트로 보시면은, 원래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처럼 지금 공실률이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 공실률을 보시면은 오피스, 그러니까
위워크 파산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문제가 커요. 오피스를 안 쓰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공실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파산하는 기업이 나오고 이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그 회색 선 빼고 나머지 뭐 파란색 선, 주홍색, 오렌지색 선, 그리고 이제 녹색 선을 보시면은 다 이게 뭐냐면 다른 기업들, 제조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그리고 개인들 이런 부동산 쪽의 공실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사무실에 가서 일을 안 하는 거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지금 튼튼하다고 보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사이즈가 미국 GDP에 미치는 영향을 좀 계산을 해보면 전체 상업용 부동산을 다 계산을 하면은 아마 은행권의 그 전체 여신 중에서 한 7%, 뭐 GDP로 계산했었을 때 그 정도 숫자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실 뭐 오피스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게다가 손실률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크게 보더라도 GDP의 1%밖에 안 된다. 문제는.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 부동산 때문에 위기가 미국에서 온다. 이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어떠냐 했을 때 그건 좀 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예, 그만큼 문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해외 쪽이 좋다면 우리가 종목을 또 잘 골라낼 수가 있을 거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나라 우선 볼 게 아니라 글로벌을 우선 봐야 할 시기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침체 없이 물가를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의견 동의를 해주셨어요. 요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황금 경로라고 합니다. 네. 이 월가에서 논쟁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화될 거라고 보시네요. 네, 저는 그 가능성이 적어도 앞으로 1, 2년 동안에는 현실화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요. 네. 더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앞으로 보는 숫자 2년은 그게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 이후에 정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당연히 시장은 그렇게 될 거라고 현실화되는 부분에 오히려 더 손을 들어주고 시장 움직임도 맞물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결국은 이게 모든 게 다 생산성 향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지출, 기업 투자 지출, 뭐 실질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3, 4분기 수치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GDP 숫자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생산성 향상도 굉장히 높았어요. 특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 중에서 지금 이 노동 투입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용이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게 투입해서 더 많은 걸 생산한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황금 경로, 예, 그거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막 기업에다가 대놓고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돈 더 달라.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예, 당연히 임금이 늘어나는 게 더 빨라질 수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볼 때 생산성 지표와 GDP 흐름, 지속성이 있는지 계속 잘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90년대 향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네. 정말 좋은 시기였는데 그러한 시기와 비견되는 지금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연말 산타랠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시대로 변해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앞으로 1년 동안에 미국의 S&P 기준으로 15% 정도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20% 이상 그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뭐 아주 크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랠리가 있으면서 올해 하반기에 빠졌던 부분은 다 되돌리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유망 국가와 업종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여전히 미국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당연히 나스닥 100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국가로 보면은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대만 여기에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네. 또 중국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업종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네,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이쪽이 절반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 성장주에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잘 대응하는 또 금리를 잘 대응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80% 초점을 맞추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강한 생산성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맞물려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거나 AI 혁명 관련한 종목군으로 해서도 우리 장 내에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